자, 검찰청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명연사들 모시고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고?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추석 연휴 건너뛰고 이렇게 두 주 만에 뵙습니다. 예. 네. 그 저기 지난번에 조국 장관 곧 자살한다 이런 얘기 떠들고 다녔던 사람. 네. 네. 어떻게 자수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을 특정은 했지만 그 사람이 말했다는 거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봤어요? 그분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분 얘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했다? 네, 뭐야 그러면? 알 수 없다, 혹은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했는지 나는 잘 모른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서 다들 이렇게 입을 닫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누군지는 특정했고 그 사람을 확인하려고 현재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는 조금 더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말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의 말만 듣고 아유 안심이다. 큰일 납니다. 예, 이분들이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는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이게 전부겠어? 나름대로 또 뭐 취재한 게 있지 않았겠어?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요. 안심하지 말고 빨리 자수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말씀해 주신 분은 김태형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태형입니다. 장영진 부장님도 안녕하십니까. 오셨고. 예.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소대인 변호사님도 안녕하세요. 오셨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이발하셨네요. 예? 이발. 방금 전에 했어요. 7시 50분 했어요. 7시 50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머리를 감겨주지 않습니까? 머리를 감겨줄 때 그 SBS가 이제 방영되더라고요. 8시 뉴스. 최동욱 검찰총장 나오던데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그 사람은 또 왜 나와요? 옵티머스? 옵티머스가 뭐예요 도대체? 거기에 그분이 저 변론 활동을 좀 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죄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친여권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 사실 몇 달 전부터 찌라시로 돌던 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찌라시로 돌던 얘기를 지금 뉴스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장영진 부장님도 나름대로 검증했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쪽에 뭐 변론 활동을 했다든지 이렇게 그쪽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변호사로서의 활동 이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원 이름 한 분이 등장을 하고 또 뭐 강기정 전 수석도 등장을 하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게 물증으로 나온 건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썰만 있는 수준이고요. 네. 썰도 보면은 지금 김봉현 씨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고 김봉현 씨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야구 선수? 아니요, 야구 선수 김봉현 말고요. 딴 라임하고 라임에.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썰만 있고요. 제가 헷갈리네. 라임하고 옵티머스를 헷갈렸는데 예. 네. 어디까지나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만 있고 또 진술도 살짝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현재 검찰이 살짝 흘려준 것 같은데 네. 아, 검찰이 네. SBS 네. 임찬종 법조팀장한테. 아마도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다 지금 남부지검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금융조사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때 약간 좀 의심이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딱 시기상으로 보면은 그 검찰 개혁 입법이라든지 이런 게 한참 지금 힘을 받고 있을 때 속도를 내려고 할 시점이잖아요. 그 당장 공수처법도 당장 개정을 하겠다라고 공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게 딱 터졌다는 거는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이건 역시도 일종의 정치적 쇼가 아니겠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얘기들이 몇 달 전에 다 찌라시로 돌았던 얘기들이에요. 찌라시로 돌았던 얘기를 지금 보도 뭐 단독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지금까지 의아합니다. SBS가 뭐 나름대로 파고들었던 이슈들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한 번도. 뭐 그랬던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적을 직인 했던 파일. 네. 했던 그 직인 파일 예. 나오지도 않았던 직인 파일을 나왔다고 했던 뭐 그것을 비롯해서 네. 근데 딱 그 팀들이 지금 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 예. 거기는 그렇게 항상 망신을 당하고도 계속 그 사람들을 믿어주네요. 그럴 SBS가 아닌데 왜 그럴까? 글쎄 뭐 나름대로 뭐 자기들은 자기들 차원에서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아,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아예 계속 그렇게 SBS가 여러 단독 보도를 내는데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으면 다음에 믿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SBS. 저널리즘이 그렇게 항상 얕아요. 어? 네. 예, 얕은 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이라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아이고,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언론개혁 주간신문, 저널리즘.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저널리즘이 이제 요 journalism.co.kr인데 네. 저널리즘이니까 앞에 그 J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여기로 저널리즘. 해가지고 여러분 후원 회원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뭘 이제- 물어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오늘까지 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던 왜요? 게 네. 내일 이제 한글날 집회를 법원이 허가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걸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법원이 한글날 집회를 지금 차례차례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보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요. 지금 아마 법원에서도 약간 여론의 이런 향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8.15 집회, 광복절 집회 이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지 그랬죠. 않습니까? 네. 5, 6천 명에 달하는 그 확진자가 나왔기 그랬죠.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가면서 맞아요. 자영업자들이 정말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법원에서도 책임을 지라고 판사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판사들 입장에서도 지난번 8.15 집회 때는 좀 안이하게 판단을 한 면도 그렇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사회가 어떻게 감염병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지를 아마 스스로 체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계속 법원의 어떤 결정 내용이 자세히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이 집회로 인한 공공복리의 위협이 명백하다. 이런 판시가 있는 걸 보면은 아마 이 방역에도 이제 법원이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슨 드라이빙 스루 시비는 그거는 허용한답니까? 거기는 저 아직 아직까지 그 기사가 안 부분에 나온 것 대해서는 같아요. 아직 얘기가 네. 없어요. 근데 사실 예. 드라이브 스루까지 허용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개천절 집회 때 이제 경찰 차벽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 차벽이 등장하자 이제 소장인 변호사님께서 2011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전구 헌마 406. 네, 그걸 이제 올려주면서 네. 정말 사람들 너무 무식하다. 어떻게 2009년도에 있던 차벽과 비교를 하느냐. 그때 당시 차벽은요 열흘 동안 지속됐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 사람들이 어떤 진로를 막는 차벽이었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막아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벽이었다. 이런 점을 이제 짚어주면서 오늘까지 계속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예의주시하고 계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회는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집회였어요. 맞아요. 그 추모 집회를 막기 위해서 차벽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니 추모 집회까지 막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당시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고요. 또 차이는 뭐냐면은 이번 집회 같은 경우에 허용된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였어요. 쉽게 말해서 차를 타고 하는 집회거든요. 네. 따라서 차도를 막지 않았으면은 이것은 집회를 막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보 집회나 대면 집회는 모두 불허됐습니다. 네. 따라서 도보 집회와 대면 집회,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도보 집회와 대면 집회를 막기 위해서 차벽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법원 판결을 집행한 것이거든요. 네, 네. 그 당시와는 법적인 지위 역시도 엄청나게 차이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도 명절 잘 보내셨고. 네네, 잘 보냈습니다. 그래요. 예. 근황 토크가 한 10분 됐습니다. 예. 자, 근황 토크 얘기하지 않고 광고로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사실 오늘 처음 광고하는 건데 한 10봉 먹었나 봐요. 우와. 맛있어 보여요, 근데 보기만 해도. 한번 맛의 드셔보세요. 고수잖아요. 저희 이저 맛의 고수. 맛의 고수라고 맛의 고수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맞아,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고추순대 아주 폭 빠졌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맛의 고수인데 요 저 프리미엄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자,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한번 맛보면은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의 중독성 최고의 맛입니다. 요거와 궁합이 잘 맞는 게 커피예요, 커피. 아메리카노. 네. 우와. 아, 그동안 먹었던 고구마 스틱 다 버리세요. 토해내셔도 됩니다. 맛의 고수 황금호박 고구마 스틱이 특별한 이유는 첫 번째 원재료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재료가 국산입니다. 국산 89%. 와. 자, 이 맛의 고수는 국내 유통되는 고구마의 등급 순위에서도 그냥 국산 고구마 정도가 아니라 가장 최고 등급인 왕 등급의 호박 고구마를 원재료로 만듭니다. 국내산 고구마의 등급 순위가요. 왕, 그다음 특, 다음 특상, 상, 상중, 하, 쫄, 한입. 한입이 최하예요. 한입. 네, 한입. 이거는 저 왕입니다. 왕. 우와. 왕이에요. 두 번째, 화학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무첨가 고구마 스틱입니다. non GMO. 네, GMO가 전혀 안 들어간 해바라기유와 유기농 설탕만을 또 사용합니다. 화학 첨가물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특히 발연점,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은 해바라기유를 사용해서 고구마 스틱의 바삭함이 더욱 특별합니다. 자,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해썹 인증은 기본이고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은하계 최저가입니다. 자, 요 5봉 11,500원입니다. 하나에 한 뭐 2,000원, 내지 3,000원 꼴. 예, 아, 정말 이게 진짜 싼 거예요. 자, 그리고 10봉을 사면 21,600원. 그러면 또 이제 와. 2,160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20봉은 39,900원. 그럼 1,000원대, 1,000원대. 그러네요. 자, 여러분 20봉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10봉을 순식간에 한번 먹었다니까요. 예.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예, 이거는 뭐 정말 여러분들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거의 뭐 ASMR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20봉 세트가 가장 저렴하고요. 어차피 한번 맛보면은 20봉으로 구매할 걸 하고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맛의 고수 고구마 스틱을 압도적 최저가에 김용민닷컴에서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데, 정말. 이거 진짜 이거 중독성 있네요. 네. 저는 주문을 해야겠네요. 마야가지고 소스 마야가지고. 현장 진짜 주문도 커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정말 건강 간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너무 맛있다. 옛날 생각도 좀 나고요. 네. 아, 그래요. 너무 맛있어. 고구마가 많이 먹으면 살찌겠지만 그래도 다이어트 음식으로서 또 각광을 받습니다. 예. 다른 아니, 것보다는 들찐입니다. 네. 그래도. 아유, 근데 고구마가 그래도 다이어트 음식이고 사실 먹는 양에 비하면은 살이 안 찐다고 그래요. 그렇지. 예. 너무 맛있네요. 진짜 이거 괜찮다. 건강하고. 그리고 맛의 이게 고수가 오늘 홈런을 쳤어요. 홈런을. 예. 그리고 과자 있잖아요. 저는 과자도 되게 좋아하는데 과자처럼 먹었을 때 속이 좀 부대끼는 느낌이 안 들고 되게 가볍고 산뜻한데 깔끔하고 맛있어. 그리고 살짝지근한 게 딱 좋아. 세상에 너무 맛있네요. 이게 진짜 이게 고구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꼭 진짜 밀가루로 고구마 모양을 낸 줄 알았는데 엄청 달지도 않고 되게 맛있어요. 딱 달짝지근하니. 너무 맛있네요. 네, 세상에. 그냥 끝도 없이 들어가겠는데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커피 20봉, 있으면 좋겠다. 20봉 저는 먹겠는데. 커피 저도 같이 마시고. 계속 이 아메리카노 입에 한가득 씹느라고 코로 집어넣을까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맥주 아니면 와인. 와인. 그 와인 마실 때도 약간 달짝지근한 안주 좋거든요. 네. 저는 와인 마실 때 이거 같이 먹을 것 같아요. 와인이랑 맥주. 너무 맛있다. 우리 저 맛있어. 본부장님한테 제가 샘플을 항상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샘플 달라고 한 적이 없었죠, 본부장님. 네. 집에도 좀 보내세요. 이게 모르게 정말 이게 계속 진짜 소리 갑니다. 집에도 좀 보내주세요. 네? 집에. 집에? 예. 저는 이 홍차를 좀 잘 집에 내 좋아하고 몸도 잘 못 들어갔는데 먹는데 무슨 홍차하고 먹어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맛있다. 맞아요. 사실은 약간 입이 심심한데 뭔가 부담스러운 거 먹긴 싫고. 맞아요. 맞아. 그리고 건강한 거 먹고 싶고. 커피에다가 요거 하나 하면은 식사 대용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오후 한 2, 3시쯤에
괜히 출출할 때. 네, 하나 맞아요. 말고 20봉 시켜서 10봉을 그 자리에서 우선 네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네. 이게 적절하게 달아가지고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로감, 노곤함을 사라지게 만드니까 요즘 이동재 재판 때, 이동재 재판 때 그래서 재판장님께 드리면 아마 이동재 변호인이 주면은 아마 그 무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주나? 저쪽은 검찰인데 민사도 아니고. 이동재 재판에는 계속 그 정진웅 부장검사가 나와요. 아. 네, 그분이 지금 다른 곳으로 가 있는데 그 재판에 나와가지고 광주 차장으로 가 있잖아요. 네, 계속 재판을 이제 지휘를 하더라고요. 그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되게 있어 보여요. 저 이동재 재판의 검사가 네네. 네. 이동재 재판 검사도 굉장히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그 나오는 증인들이 전부 다 이동재 측의 적대적인 증인밖에 안 남았어요. 그치, 우호적인 증인이라고 해봐야 한동훈 검사밖에 없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하긴 이럴 때 한동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그러니까요. 이 사람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네, 사실 이 재판의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한동훈 검사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한동훈 검사를 증인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안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부르면은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제 이동재 기자를 구속을 할 때 법원이 판시한 내용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동재 구속 이후에 검찰 고위직, 즉 여기서는 한동훈 검사와 한동훈밖에 없지. 예, 그 이동재 기자 간에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죠. 지금 정진훈 검사와도 막 몸싸움 벌이고 이러면서 휴대폰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서 지금 4개월째 포렌식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통상 같은 경우는 그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다 마쳐서 검찰은 증거 기록을 법원에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검찰 안에 있는 기록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증인으로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측 증인이 나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기록 안에 한동훈 검사의 진술이나 조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검찰 측 증인 중에 한 명이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판에서라도 검찰이 이 핵심 증인인 한동훈 검사를 증인 신청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그 판사님이 만약에 재판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직권으로라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긴 그럴 수는 해요. 있죠. 직권으로도 뭐 할 아니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을 빼놓고는 이 사건 재판을 할 수가, 할 수가 없거든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서 무슨 재판합니까? 그 정진홍 검사는 왜 안 불러요? 안 부르는 이유가 뭘까? 한동훈을. 아직 한동훈 검사한테 날릴 비수를 못 구했죠. 핸드폰이 안 한동훈 열렸으니까. 검사한테서 부른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없죠. 또 그럴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변명만 듣게 될 거기 맞아요. 때문에 굳이 부를 이유가 없고요. 뭐 한동훈을 봐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네. 오전에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니까 기자들이 우르르 나가잖아요. 그 네. 오전 재판이 끝났으니까 나가기 전에 재판장이 남은 내용까지 다 듣고 기사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와, 재판장이. 재판장이. 오. 이동재 얘기를 좀 계속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 주진우 변호사가 그 보석 신청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보낸 그 입장문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아니에요. 한동훈 검사의 변호인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로 검언유착의 프레임이 깨졌다. 이거 주진우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입장문에서. 그래서 기자들이 받아 쓴 건데 보면은 3월 25일경에서야 이철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처음 전해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첫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결국 협박이 있다는 편지 3통만 남게 됐다. 이 부분부터 거짓인데 그 편지를 5번째 받았다는 그 부분, 그러니까 편지 5번째 편지를 신경 쓸 수 없었다는 부분이 나오긴 했어요, 증언이. 네.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 그 4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검찰청 남부지검에서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앞으로 출정할 때까지 연락을 계속 출정 요청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판도 남아 있으니까 앞에 왔던 네 번째 편지보다는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쓸 했었는데, 수밖에 없었다. 예, 근데 여기에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입장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대부분 이철 측 증인들로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 신청을 한 거예요. 앞으로 남은 재판에. 근데 사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건 이종재 기자가 나가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한동훈 검사를 만나죠.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은 한동훈인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되게 형식적인 논리라든지 표면적인 얘기, 이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장난질 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검언유착의 프레임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이동재 기자가 해악의 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고 실제로 일정하게 해악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전조가 다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다못해 강요죄가 아니면 공갈 협박죄라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자꾸 검언유착이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걸 뭘 말하느냐. 결국에는 내가 방어하고 싶은 것은 이동재라기보다는 한동훈이야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동재가 머리가 있으면은 지금 이 사람이 날 변호하는 건지 한동훈을 변호하는 건지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재판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강요미수 혐의 자체가 그러니까 징역이 나오더라도 실형을 얼마 안 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검사를 지키고 이건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 건데 한동훈 검사를 지키고 앞으로 무혐의가 나오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보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미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서 일을 벌이다가 들켰어요. 근데 여기서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이 여기서 이걸 끊어내는 것이 당신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자신의 전술에 따라서 하는 것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쉽지 않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이제 제가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 우리 다 한번 엄청 열심히 봤는데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맞췄던 거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이동재 전 기자가 이제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 변호인이 없었고요. 특히 주진우 변호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의 변호인인지 누구의 변호인인지 알 수 없는 주진우 변호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약간 소박한 자신의 상식에 비추어서 이름은 말하면 안 된다. 그 검찰 관계자, 고위 검찰 관계자 이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그런 게 나와요. 제보자 X를 데리고 회사로 와서 통화 녹취를 들려주었다. 그것에 대한 정황을 조사됐다. 포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동재에게 물어요. 그러면 그 검찰 관계자에게 동의를 구했냐? 당신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냐? 라고 하니까 이동재 전 기자가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관계자라는 고위직 검찰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거기서는 나타냈거든요. 검찰 고위 관계자의 목소리가 녹음됐다라는 거는 녹음됐다. 예, 그거는 그런 녹취 파일이 있었다는 거는 녹음됐고 예, 인정을 했어요.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이제 주진우 변호인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그냥 소설이지 상상에 의해서 나온 거지 그 목소리도 뭐 그냥 검찰 고위직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지어낸 그런 것이다. 허구다. 이건 전부 허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검찰 관계자, 검찰 고위직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바꿨어요 전략을. 그럼 법정에서 법정 직전에 그렇죠. 주진우 변호인이랑 만난 직후에 계속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하고 지금 현재 법정에서 주진우 변호사,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 측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요. 아니 앞뒤가 안 맞는 진실은 거죠. 하나인데 네. 진실은 하나인데 어떻게 변호인 만나고 안 만나고 이야기가 달라요? 예,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반적인 강요 미습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치 법원을 호도하려고 하는 이게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인데 막 변호인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공제 사실을 뒤집으려고 하는 발언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법원은 분명히 이거를 단순 강요 미수로 보진 않는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라는 거는 채널의 진상 보고서에도 연결이 있었어요. 연결이 있었는 거를 지금 와서 끊을 수는 없다.
그것이 한동훈이고 얼마큼 관계된 걸 밝히는 건 검찰이지만 그 자체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강요 미수는 간단히 넘어가지 그러면 않는다. 주진우 같은 경우 변호인이 네. 주진우 변호사가 채널A 진상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든지 아니면 이실직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사실에 기반 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 네. 이게 거짓말한다는 인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 주진우 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채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최대한 거론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지 맞아요. 이 사람한테는 한동훈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사실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나 채널A가 지금 공식적으로 밝혔던 몇 차례 얘기들을 저해보면은 한동훈 검사를 도대체 빼놓을 수 없는 얘기도 있으니까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 채널A 사장이신가요? 그분이 나가가지고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네. 검찰 관계자가 맞느냐,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좋은데 검찰 관계자가 맞느냐, 그분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채널A 사장님이 그렇다, 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해보면 사실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데 이거를 최대한 법정에 등장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야지 지금 주진우 변호사의 목적은 뭐 이동재가 어찌 되든가 상관없고 이것이 검찰로만 튀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 재판에서 지금 밝혀진 사실들로만 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편지까지는 이동재 기자랑 이철 대표, 뭐 지모 씨 다 관계없이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재 기자가 그냥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는 유시민 이사장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거고 그거는 지금 주진우 변호사는 언론 보도돼 있던 것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철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는 그 회사와 그리고 거기서 투자한 회사들 파생되는 내용들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처남의 얘기까지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 수사 관계,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좋게 봐줬을 때 이동재 기자의 취재력이 엄청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 관계자가 누가 얘기를 해줬던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그 당시에는 처남 관련한 얘기는 이제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아니 그럼 당연히 검찰로부터 정보 받았겠지. 예를 들면 그게 지금 이동재가 막 날조를 했다면은 아니 이철 대표가 뭐야 이거 없는 얘기를 왜 만들어내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처남 관련된 얘기는요, 이게 공시 자료에도 없어요. 등기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관계자나 검사가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은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던 없는 얘기죠, 내용이죠. 전혀. 사실 마치 이제 보석 신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인 이철 전 대표가 나와서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재판에 대해서 구속하는 건 가혹하다라고 하는데 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이 증거 중에 그리고 이제 강요 미수로만 그러면 한정해서 볼게요. 한정해서 보더라도 뭐 한동훈 검사장을 부르든 안 부르든 그걸 떠나서 이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인이 작성한 사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했는지가 궁금한데 만약에 안 했다면 이거 작성자가 직접 나와서 또 증인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이것에 대해서 그러네요. 아주 참고로 길게 진술을 해야 말씀드린다면 됩니다. 이 문서의 작성 책임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예. 그 왜 저기 탄핵 때 네. 머리 하얀 분.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 강도 높고 날카롭게. 네, 당시 그 사건의 재판장이셨는데 그분이 이 사건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법정에서 오히려, 만약에 그 등장을 하시게 된다면 법정에 나오시게 된다면 상당히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여기는 아주 완성된 형태의 진술,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 씨가 중간에 이제 거절을 합니다. 더 이상 제보를 할 수 없다. 더 이상 응할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게 여기 채널의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와요. 거절했는데 다시 전화를 해서 이동재가 전화를 해서 뭐 회의를 해서 진전된 것이 있다라는 이제 조사서가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더 이상 추가된 걸 보니까 그 후에 그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한 내용을 보니까 그 중간에 이 사람이 거절하자 중간에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보충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충을 하니까 완벽한 문서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진상조사 보고를 할 때 그렇다면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거절을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하게 됐냐. 그럼 한동훈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검찰 관계자라고 했는데 이 검찰 관계자 누굽니까?
검찰 관계자라는 건 여기는 다 지금 공식적으로 누군지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 관계자라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왔는데 증인을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나와서 이거 검찰 관계자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증언 거부합니까? 여기서 모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전 헌법재판관이. 네. 그래서 오히려 증인으로 부르면 더 많이 이동재 전 기자가 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 보고서를 아마도 증거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주요 핵심 증인들이 저는 채널A 팀장이랑 그 부장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님하고 누구지? 부장이? 홍성철이라고. 그 둘에 대한 증인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잠시만요. 네,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검찰이 했나요? 아니면 예, 피고인 검찰이요. 검찰이?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 더 이제 주진우 변호사가 주장을 했던 이 입장문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선처를 탄원하는 기자들이 누구인지도 대충 예상이 돼요. 그 기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죄의 심증을 갖고 기사를 쓰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면 탄원했던 분들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제가 애초에 그 이동재 기자랑 그리고 지모 씨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 파일을 출입 기자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파일 이름이 사기꾼 녹취록이에요. 애초부터 이동재 기자가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 유통한 거라고요? 그거? 출입 기자단에서 만든 내용이고요. 아 그럼 그 지모 씨 네. 제보자 X. 제보자 X와 이동재 기자 간 통화 내용을 그 하나하나 타이핑해서 쓴 파일 이름이 사기꾼 녹취록입니다. 그 제보자 X가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그 말인 거죠. 결국은 검찰에서 주로 하는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보자 X를 검찰 쪽에서는 사기꾼으로 그렇죠. 많이 보잖아요. 그분이 범죄 전력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동재 전 기자가 굳이 사기꾼의 얘기를 들어서 기사를 쓰려고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 제보자 X가 남부지검 검사들 강의를 했다는 얘기 그렇죠. 같은데 예. 막 가르쳐줬다고. 너무 복잡하니까 금융 그쵸. 사기 금융 사건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복잡해서. 그분이 정보력과 실력이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근데 사기꾼 녹취록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 이철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보도가 이 사람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이 사람을 왜 취재하려고 했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철 전 대표한테 이렇게 이제 이동재 기자가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되고 뭐 예를 들면 검찰 고위직 관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인 거죠. 이게 지금 편지라서 그렇고 한 명이 더 끼어 있어서 뭐 제보자 X가 끼어 있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직접 대면으로 면대면으로 했다면 그래서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만약에 이런 말을 듣고 협박을 당했다는 거를 너가 나중에 불 때 누구 말을 믿어줄까? 너의 말을 믿어줄까? 나의 말을 믿어줄까?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원래는 협박이 면대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검찰이 직접 부른다면 뭐 검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제 밑에 수사관들과 함께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인 거죠. 내 말을 과연 믿어줄까? 내가 이렇게 검찰한테 정말 이렇게 압박을 받았다는 걸 믿어줄까?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 방향을 잡고 원하는 진술을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뭐 스텝이 많이 꼬였죠. 그래서 초기에 이게 발견이 된다거나 발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제보자 X를 만나서 정말 이동재 전 기자가 위험에 봉착한 거죠. 그래서 뭐 직업도 잃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동훈 검사장한테도 구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실을 치지 못하다. 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네. 우리 저 청취자분 중에 그 누구야 풀 7282번님이 7282 계정 쓰시는 분이 저기 장 기자 신 변호사 그만 먹어 시끄러워라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근데. 김용민이가 먹고 있었어요. 김용민이가 먹고 있었어요. 이게 안 먹을 수 없어. 한 번만 더 시원하게 씹고 갈게.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털고 중독성 넘어가겠습니다. 있어요, 나는 그동안 안 먹고 있었는데 누가 먹었던 거야? 네가 먹었구나. 아니야. 저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먹었어 내가. 이게 손이 안 멈춰요.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나 계속 들어갈 먹고 것 싶어가지고 같아요. 계속 참고 있었는데 참고 있는 나는 왜 억울하게 장 기자님 너무 억울한 그 이야기를 보니까 했어요. 나는 너 이거 되게 억울한 거에 댓글이 올라오는데 저 안 먹었어요. 늘 억울해. 아까 처음에 먹었는데 이제 이동재 기자가 보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문 기일이 열릴 거예요. 이제 이제 신문 기일이 열리면은 재판부는 판단을 하는 그 요소들이 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뭐 범죄가 중대하면 도주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A 진상 조사할 때 거기서 조사를 받을 때는 1차 진술과 2차 진술에서 그 녹취 파일이 누구 녹취인지 명확하게 대답하라 라는 질문에 A의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이 A가 바로 한동훈 검사였죠. 그리고 이제 그 계기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변호사와 만나게 된 이후로 이제 이 진술이 이제 번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상황을 네. 보면. 근데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핸드폰 하나랑 노트북 두 개인가? 핸드폰 두 개의 노트북 하나 그런 어떤 증거들을 완전히 그러니까 삭제를 다 해버렸죠. 이미 증거 인멸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은 한동훈 검사인데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어떤 증거가 어떻게 훼손될 것인지는 너무 불보듯 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석 신청을 한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보석이 제 생각에는 기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주진우 변호사가 약간 액션 취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쇼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동재 너를 위해서도 변론하고 있어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그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딱 해놓고 얘기해서 한동훈하고 주진우하고 이동재가 만나가지고 야 이거는 이렇게 풀어갈게. 하여간 너는 군소리 말고 주진우와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그럼 너는 지금은 좀 감옥 가지만은 곧 나오고 야 그리고 내가 저기 한동훈 편집국장이란 말을 듣고 있는데 너 어디 하나 꽂아주는 거 그거 어렵겠니? 야, 내 말대로 해. 근데 이동재 또 이제 더 이상 붙잡을 동아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죠. 한동훈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써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영장 판사가 이동재 기자를 이제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 판시했던 내용 그 두 번째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렇죠.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이후로 수사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 그렇죠. 수사를 어떻게 보면 방해가 지금 그 영장 발부 단계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이 사건은 검언유착 사건으로 이제 명명이 되면서 대검 인권부에 배당이 됐다가 뭐 중앙지검으로 갔다가 뭐 자문단을 뭐 소집한다고 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많이 시간도 흐르고 증거도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수사를 방해받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배혜림 홍 이분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왜 안 됐을까라는 게 좀 궁금증은 있는데 이 재판이야말로 이제 검찰이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없었으니까 공판 단계에서 이제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직권 탐지주의를 이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님이 어떻게 실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까 저는 그 점도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공소 사실을 좀 축소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강요 미수. 진짜 한동훈의 이름이 제대로 등장하지 않고 이게 공소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에서는 공소 제기된 범위 내에서는 뭐 굳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나올 필요 없이도 뭐 강요 미수는 너무나 강요 미수인데 겨우 이거로 처벌하는 건 너무나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현직 검사장과의 뭐 공동정범 뭐 이 정도가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기소를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부르고 더 많은 사람들 부를 텐데 그게 아니라 강요미수? 이거 충분히 뭐 협박을 했고 이것도 겁을 먹었고 실행이 완료되지 않았구나라고 해서 강요미수로는 처벌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강요미수로만 끝낼 거면 재판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공소 사실로만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동훈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었군요. 네. 한동훈 수사는 뭐 더 진척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검찰에서도 그 핸드폰 포렌식,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풀리는 거에 따라서 형방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거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검찰에서도 여전히 수사 의지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제보자 X가 지금 증인으로 지금 재택은 됐는데 출석을 안 하는 이유가 나를 부르려면 일단 한동훈을 한동훈도 수사해야 불러야 되지 한다. 않느냐. 예. 안 그러면 내가 한동훈한테 답안지를 주는 게 되는데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을 했어요. 야, 그 양반 굉장히 비상한 양반이네. 자,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제가 재판부에서는 한동훈 검사를 부르지 않을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와 제보자 X가 법정에서 한마디씩을 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진검승부가 진행된다. 아직까지는 진검승부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이런 건 있어요. 이동재 기자 입장에서는 진검승부가 나기 전에 판결이 나는 게 네. 훨씬 유리합니다. 정말 빨리 왜? 날수록 좋을 거예요.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빨리 나면 날수록 맞아요.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뭐 주진우 변호사 입장에서 사건을 좀 빨리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보석 신청 이런 거 하는 거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 보석 신청하게 되면 재판이 늘어져요. 그때부터는. 그렇지. 보석을 해서 내주게 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는 맞아요. 나중에 중간에 뭐 새로운 사실이 나와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해버리면 정말 빼박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잡혀 있는 상황이면은 6개월 안에 끝내줘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근데 6개월 안에 이 포렌식이 끝난다는 보장은 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보석 신청도 사실은 아니 안 하는 게 나을 텐데. 그게 불필요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밖에 이동재가 나와서 한동훈하고 계속 뭔가 소통을 해야 될 모종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보석이 안 될 것 같은데 쇼맨십으로 그 신청하는 것 가능성은 좀 같은 있어요. 그게 그- 가장 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걸로 보고. 네. 이게 지금 어떤 이유? 보통 보석을 할 때는 정말 아프다. 내가 죽는다. 거의 뭐 그 정도 병원에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증인신문 끝났으니 이제 풀어달라. 너무 심한 거 아니? 뭐야? 이게 좀- 보석 사유가 안 네, 좀 돼요. 이릅니다. 네. 신청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법원이 보석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자신들이 구속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푸는 거에서 쉽게 그냥 풀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안 될 걸 알고 보석 신청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취재하시면서 네. 판사가 어느 쪽에 기울었다. 저는 유죄 심증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유죄 심증 갖고 왜냐면 있다. 이 재판 마지막에도 사실 그 이동재 변호사 측이나 백승우 후배 기자 변호사 측에서 앞으로 홍 부장을 부르지 말자, 뭐 서면도 웬만하면 다루지 말자라는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보류해두고 이거 부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증인 신청은 안 됐지만 앞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어서 예. 유죄 입증을 하려는 게 아닌가. 네. 예. 이 와중에 그 정말 한동훈만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아이고 참 아주 검언 유착이 아니라 그냥 이동재 일탈이 돼버리는 네. 거죠. 네. 기자 일탈로 네. 기자 일탈로 끝나버리는. 아유, 너무 억울하죠. 뭐 이동재 기자가 뭐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동재 기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네. 그거는 아니 그 녹취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 갔을 때. 네. 유시민 뭐 지가 먼저 해명하지 않느냐 하나만 나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철 전 대표의 변호인이 남부지검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철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수사는 이미 세팅돼 있고 그 대표님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그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2019년에 이철 대표 쪽에 걸려있는 수사 하나가 종결이 돼요. 종결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2020년 최근까지도 종결했다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언론 보도로는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찰이 나를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의심도 되고요. 네. 제보자 X를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분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글쎄 일단 뭐 항상 저희도 취재할 때 내 말이 맞나 항상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사실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맞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은 약간 좀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보자 X님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이든 상대방이 누구든 일단 그 사람의 말은 의심을 하고 네. 확인을 한 다음에 취재 그 기사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과정이 취재거든요. 네. 제보를 들었으면은 그러니까 제보만 가지고는 취재가 아니에요. 확인이 돼야지 취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항상 그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수준에서 제보를 받는다는 수준에서 저희는 뭐 그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보자 X가 어떤 분이 저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그 신뢰성이 있다 없다는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아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뭐 몇 번의 검증이 있었고 몇 건은 맞았다 몇 건은 틀렸다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저희는 없습니까? 다른 쪽 취재를 하느라 제보자 X랑은 직접적인 컨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 X가 뭐 이동재 기자를 만났다는 사실이나 이동재 기자를 통해서 어떤 녹음 파일을 들었다는 사실이나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은 믿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근거가 이제 있는 거니까. 아주경제에서 이제 쓰셨던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제보자에게 이제 이동재 기자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녹음 파일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한동훈 검사가 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배를 보면 타는 한 배를 타는 건데 이런 그렇습니다. 말을 들은 게 지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자체로 어떤 물적 증거 비슷하게 네. 그런 식으로 남아 있는 중요한 뭐 증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진술을 하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고 쳐요. 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까지 확장해서 신뢰를 확장을 한다든지 신빙성을 확장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된 부분에서만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법원도 증인의 증언을 인정을 할 때 100% 다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진술마다 따져서 증인의 진술 중 일부는 믿을만 하니까 채택을 하고 일부는 믿을 수 없으니까 채택을 안 한다. 이렇게 같은 증인의 그렇죠. 증언도 그렇게 따로따로 채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사기꾼은 아니네. 우리가 사기를 당할 염려는 없는 거죠. 그래요. 기자들이 그 녹취 파일을 갖고 사기꾼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쪽 아직제 쪽 기자들이 아니고 네, 이제 쪽 예. 기자들이에요. 네, 저쪽 기자들입니다. 예. 저쪽 기자들이 말하는 대로 제보자 X가 사기꾼은 아닐 가능성이 그 높다. 정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애초에 이 사람 말을 안 믿겠다라고. 그러니까 검찰 편에 예, 섰으니까. 예. 검찰 편에 섰으니까. 아니, 왜냐면 본인들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아니 이렇게 이동재만이 아닐 텐데 검언유착의 사례가 이쪽은 그래도 적어도 아주경제는 검찰 편이 아닌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청취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검언유착의 그 실상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러니까 검언 유착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되게 검찰에 우호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기사들 진짜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기사 막 쏟아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그런 기자들 없어요. 네. 그때 검사들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라는. 검사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네. 지들이 받아 쓰고서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신력 있는 검찰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쓴 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검찰의 우호적인 기자들은 아직 많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호적인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우호를 넘어서서 유착 단계에서 접어든 경우가 되게 많죠. 제가 모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들의 술자리에 갑자기 훅 나타나가지고 어떤 한 기자를 막 이렇게 감싸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자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생이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과 어깨동무하고 강남 그 유흥가를 헤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자는 모 검사장과 강남 유흥거리를 헤매고 다녔다는 것을 자랑 삼아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뭐 아무런 흠이 아닌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심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검사실에 갔더니 피의자 진술서술을 보여주더라 라고 답한 경우도 있어. 그런 그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안 되죠. 되죠. 근데 피의자 진술서술을 봤다는 기자들이 꽤 많아요. 요즘에는 작년에 그 조국 전 장관 사건 이후로는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검사들을 만날 수 없게 공보 검사들 만나서 취재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수들끼리 뭐 그걸 못 하겠어요. 밖에서 만나도 되니까. 원래 정보는 그렇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안 흘러다녀요. 네. 아시면서. 알겠습니다. 아니,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꼼찰청장 이동재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결론을 내자면은 네. 이동재한테 영상 편지 하나 좀 보내자면은 이동재 씨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한동훈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 당신은 그냥 이용 가치가 있어서 써먹다가 일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효과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떨궈낼 것인가. 이게 지금 주진우나 저 한동훈의 목표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의 억울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로 빨리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좋은 변호사 쓰세요. 좋은